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준현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이 수업 내용을 교실에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 많이 오고 싶으시죠?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마지막이 되기를 선생님도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이번 주에 서아시아 세계 형성 과정을 이제 배우셨는데요. 교과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복주학습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부터 보시면서 오늘 무엇을 배우시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각국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조금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계사 공부가 아시다시피 동양사와 서양사 그리고 각국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어려워하고 부담되는 부분이 각국사입니다. 선생님이 맨 처음에 말했다시피 아니 저 멀리 떨어진 이라크의 역사 왜 배워야 돼? 저 멀리 있는 무슨 뭐 베네수엘라의 역사 수능에 나와. 근데 왜 배우냐고 라는 여러분들 물음을 가지면서 점점 어려워 생각하시는 부분이 각국사인데요. 네, 어찌 보면은 동양사에 비해 세계사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생소한 발음, 거기다 생소한 단어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교회랑 절이 아니라 생소한 종교, 이슬람교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시죠? 거기다가 생소한 지도. 당연히 이거에 대한 영토 변화를 더 막아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교과서의 세계 지도 안에 산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지형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게 없어. 그냥 깔끔한 백지도에다가 강 하나 있고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지역을 유추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각국사가 되겠습니다. 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낯익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어찌 보면 역사 공부의 기본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공부하는 것, 반복적으로 하는 것. 다만 선생님이 여러분들 알려드렸던 것 중에서 역사 학습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나라의 수도 이름 파악하는 것, 아니면 사람 이름이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지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저번 우리 동양사를 통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기방식도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거야. 수능 특강에서 3쪽밖에 안 나갔는데 교과서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나의 표로 어떻게 진도가 나간지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히 볼게요. 40점 나와 있는 것은 아시리아, 최초의 이제 통일 국가였지.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 뒤에는 사사왕조의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국사와 우리나라와 좀 차이점이 하나 여기 있다면, 자, 우리는 뭐 전한, 후한, 후백제, 후고구려, 후자를 쓰는 경향이 있잖아. 여기는 달라요. 페르시아에서는 아케메네스 왕조가 다스렸던 페르시아가 있고 페르시아가 재건된 거를 후 페르시아라 말하지 않고 그 왕조가 사산왕조라서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구별에 따라서 우마야 왕조가 있었고 다시 재건된 나라가 있는 것이 후 우마야 왕조라서 이런 구분들을 안 하기도 합니다. 파르티아가 있었고 여기 페르시아의 문화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의 문화는 요거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성립 보고 나서 여기가 이제 이슬람교의 성립 관련한 왕조의 등장인 거지 최초의 시대가 정통 칼리프 시대에 우리 치러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정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 기억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등장했던 나라가 있다면 후 우마이야 왕조. 자, 우리 교과서랑 수능 특강에서 후 우마이야 왕조가 적혀 있어가지고 띄어쓰기가 없어. 그래서 무슨 나라인가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이 숫자가 F부터 숫자를 의미합니다. 한자 공부 어려우시죠? 자, 파티마 왕조 배우셨고 셀주크 튀르크입니다. 자, 튀르크 선생님이 한국사 하면서 들어본 학생들이라면 아마 들어봤던 적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써요? 터키어로 이렇게 쓰거든? 자, 튀르크 영어로 바꾸면 지금의 터키예요.
아시겠죠? 한자 발음으로 한국사에 등장하는 볼궐족이 요 튀르크랑 같은 계통이라고 하는 터키 역사학자들이 연구가 있는데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 난 이슬람의 문제 배우셨고, 이어 이슬람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고요. 이슬람 문화와 더불어. 자, 이거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여기는 이슬람교에 대한 심화 설명 중에서 여성에 관련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화여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자연히 남녀 평등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네, 이게 그냥 말하면 이거예요. 이슬람교에서 히잡, 부르카, 니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여성에 대한 복장에 대한 제한이다. 그럼 이거는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정답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화 과정으로서 같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우는 내용과 더불어 다음 주에 배우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서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 등장하는 각 나라의 도시들과 수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표를 통해서 각자 붉은 글씨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보셨죠? 네, 그 다음 이어서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2번에 나와 있는 아시리아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출처를 보시게 되면은 아시리아 왕이 엘람 왕국을 정복하고 세계 문자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힌트가 많이 없거든? 나는 수사의 지구라트를 부수어버렸다. 자, 지구라트, 우리 저번에 메소포타미아주의 대표적인 신전을 배운 적 있었을 겁니다. 지구라트는요, 고유명사의 개념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주에서 만들어졌던 그 신전의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사 아시죠? 네, 우리가 설명해드렸던 아까 그 도시 나왔던 그 도시 맞고요. 자, 이 아시리아 왕은 어떻게 통치했었느냐? 엘람의 사원을 부셔버렸습니다. 파멸을 몰아넣었고 그들의 신과 여신들을 바람에 날려버려버렸고 다 같이 무덤 짓밟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시리아 왕이 이제 가혹하게 통치를 함으로써 그 당시 아시리아의 멸망 과정을 유추해보는 것도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아시리아 왕국 같은 경우는 멸망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피해 전 국민을 강제 이주시키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발현을 초래하는 과정으로 멸망했다는 것 같이 아시리아 제국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어려운 질문이라서 우리 심화 과정으로 이해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사상조 페르시아에 나와 있는 인물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교과서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자, 사상조 페르시아가 로마 제국과 이제 대립 경쟁을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가 요 첫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되겠는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로마 서양서 배우시겠지만 동서 로마가 분열되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발레리아누스 황제를 포로로 잡아서 그것을 기록한 바이의 색인 암각화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얼마나 힘이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한편으로 나중에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로마의 분열 이후에 동로마 제국, 같은 말로 바꾸면 비잔티움 제국이라 말하겠는데 그 비잔티움 제국과의 대립으로 아주 힘이 약해지는 과정까지 함께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종교랑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게 금화 이제 화폐인데요. 사상 페르시아에서 유통되었던 화폐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통해서 종교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정확하게 말하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중시하는 그 아이콘이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불이 있는 모습을 통해 페르시아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 한자 발음으로 쌤이 적어놨지만 배화교라고 적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 이름이 배화여자 고등학교인데 배화여자 고등학교를 숭배하면 배화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조로아스터교가 불을 숭배한다고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불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조로아스터교에서 하루에 5번째 이제 의식을 치를 때 이제 성스러운 불, 성화를 지피는 과정이 그 성화를 불로 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조로아스터교가 불을 숭배했다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인데 그렇게 쓰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 참고로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는 그 전설적인 옛날 그룹이었던 그룹 퀸의 그 프레드 머큐리 그 사람이 믿었던 종교를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조로아스터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자, 페르시아 문화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 2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페르세폴리스 궁전의 모습, 두 번째는 조공fik열도와 동굴투쟁도의 암각화 모습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리병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몇 개의 특징 중에서 특정 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글로벌했다, 국제적이었다 말하는 나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잘 정리하세요. 동양사에는 당나라가 해당되고 각국사에서는 페르시아가 해당됩니다. 그만큼 동서양이 활발히 교류했다고 하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문화 융합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그 유적을 통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자 여기 보신 페르세폴리스 궁전이 이제 서당조 이제 페르시아 아니 이제 아케멘성의 페르시아 모습을 알 수 있는 이제 도시의 모습 보시게 되면요. 자, 첫 번째 이거부터 보실게요.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이게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조성되었었거든. 근데 계단식으로 쌓는 과정이 원래 이게 바빌로니아식 건축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면수. 자, 인면수가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스핑크스가 유명하잖아. 그래서 얼굴은 사람인데 몸이 이제 동물인 거지. 그 이면수를 의미합니다. 그 이면수를 조각한 이 상의 모습은 아시리아 미술 양식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이제 요 그리스식 기둥에 요 조각하는 모습은 이제 우리가 뭐 이오니아식, 뭐 도리아식 이 미술에서 배우고 있는 건축 양식들인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집트에서 건너온 양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글로벌한 걸 알 수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조각을 받치고 있는 이 모습들, 그다음에 동물을 조각한 이 모습들도요, 마찬가지로 아시리아 스타일의 양식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교과서에 없어서 그림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또 페르시아가 금, 은 같은 그런 귀금속을 이렇게 세밀하게 정교하게 가공하는 소위 말하는 금은색 공수를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은 제품들이 은 제품이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은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것이 또 유리입니다. 원래 또 유리 만드는 세공술 기술도 사실 이집트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에 오게 되면 삭발되었었고 재밌는 점은 요 유리에 관련된 제품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경주에 가시게 되면 황남대총이라고 하는 경주에서 가장 큰 이제 무덤이 있는데요. 그 황남이라는 이름이 그려진 이제 빵 이름도 유명하지. 그 출토된 그 유물 중에서 유리병이 있어. 자, 한반도와 아시아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신라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증거로 있는 유물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문화는 굉장히 국제적이었다. 동서문화 교류에 활발한 영향을 받기도 했었고 주기도 했다는 점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세계사에서 도시사 물어본다면 몇 개도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꼭 언급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도시라고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예루살렘은요, 사실은 여러 종교들이 성지로 삼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시이긴 합니다. 자, 이제 어떤 종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야훼, 우리 성경으로 따지게 되면 이 기독교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이제 야훼, 여호와에게 봉헌된 고대 유대교 신전이 있었던 것이 그 앞에 있는 것이 이제 통곡의 벽이 돼서 이 통곡의 벽은 유대교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교에서 파생된 종교로도 볼 수 있는 이제 크리스트교에 해당하는 모습이겠는데요. 이제 예수 크리스트가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그 하드는 그 지역이 골고다 언덕이거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교회를 성묘교회 또는 성문묘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묘교회는 크리스트교 문화유산이에요. 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로는요,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제 예언자 마호메트라 부르기도 하고 무함마드라 부르는 이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제 돌아가신 곳, 승천한 곳이라고 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요 이제 그 모스크를 바위도 모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슬람교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봐봐. 세 종교의 정말 대표적인 인물 내지는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 같은 지역이 밀집되어 있으니 당연히 종교적으로 이 도시를 차지하려고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말한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양사에서 배우시게 되는 시점 전쟁의 대표적인 이게 이제 분쟁입니다. 자, 이 지역을 이슬람교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스러운 전쟁, 성전이 시점 전쟁인 거지. 자,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해보자. 시점 전쟁은 이슬람교가 생각하고 있는 성지였는데 크리스트교 사람들이 뺏으러 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교 입장에서는 성지를 수호하는 거야. 하지만 반대로 기독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슬람교한테 빼앗긴 땅을 회복하게 되는 국토 회복의 의미로 성지 탈환의 의미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점 전쟁은 그 종교 또는 국가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전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이제 현대사회에 등장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또 예루살렘인데 원래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그 이슬람교 세력이 살고 있었다가 이제 강제로 내쫓김을 당해서 지금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분쟁 지역임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한번 가보고 싶은데 워낙에 이제 위험한 지역이라서 선생님이 아마 다녀오면은 우리나라에 잘 돌아올 수 있을까? 위험한 지역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벌써 이제 막바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지도, 이제 중요가 되겠는데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자 요번의 지도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슬람상의 활동과 교육망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이슬람 상인이 기본적으로 동서양의 교류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배경은 이슬람교와 관련되어 있는 종교적인 그 사상과 관련되어 있겠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요 상업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거든. 그래서 상공업과 대외무역에 대해서 활동을 이제 권장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상인들이 활동했다는 그 증거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도가 이드리시가 그린 세계지도가 되겠습니다. 요거 작년에 세계지리 시간을 배운 학생들이면 아마 익숙한 지도가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지도를 이해하려면 180도를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아랍인들이 이슬람교의 중심을 아랍의 반도의 메카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아프리카. 이게 이제 지중해가 되는 거고, 이탈리아, 이베리아 반도, 지브롤터 해협, 그 다음에 지금 터키에 해당하는 여기 흑해, 카스피해가 있고, 요게 이제 나일강이에요. 그리고 홍해, 페르시아만, 그리고 여기 동아프리카 해안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도와 우리 중국과 이제 신라가 해당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이제 두 가지 먼저 보시게 되는데요. 이게 동아프리카 연안을 말하는 건데 이슬람 상인들이 지금의 아프리카 중에서 동부 아프리카에 활동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해서 요거는 나중에 인도를 배울 때랑 서양사를 배울 때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맥락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신라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제 한국사에서 배우셨겠지만 이슬람 상인들이 고려시대 변론도와 더불어 울산항을 다녀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신라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가 섬나라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 약간 특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된 또 배경이 하나 있다면 이제 이슬람 상인이 바닷길의 개척에도 많은 도움을 줬는데 당연히 그렇다면은 항해의 발달도 이제 무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 상인이 주로 타고 다녔던 배를 우리는 다우라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배 이름이 다우이지 다우선이 정신명칭은 아닙니다. 당연하겠지. 합성어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다우선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다고 대항항해 무슨 먼 거리를 가는 배는 아니었었고 이제 이 배가 이제 이렇게 해안가 근처에 있는 암초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막 못을 박아서 만들어진 조리식 배가 아니라 이렇게 야자 소물을 이렇게 끈을 만들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내구력이 어찌 보면은 단단하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충격 흡수를 잘해가지고 침몰이 덜 됐던 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역풍에도 강한 마스트를 사용했었던 이 대표적인 배가 다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서도요, 쌈부프라 불리는 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다우선의 변형으로 나중에 또 인도 배우실 때 기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이제 이 모델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볼게요. 다 기억할 건 아닌데 동서문의 교류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이제 학습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됐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바그다드, 메디나, 메카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도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티마 왕조의 중심이었던 카이로가 있고 여기는 빠져있지만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 이스탄불이 해당됩니다. 네,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조금 더 강조한다면 이 아덴이라는 도시도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가 되겠는데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지금도 유명합니다. 지금은 사실 해적 때문에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동서양 교류를 하게 됐는데 자, 아까 배웠습니다.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있다면 금, 세공품과 유리가 있었지. 이것을 나중에 수출을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비단은 견직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융단, 페르시아산 융단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서양에서 유명했었던 모직물, 와인을 주로 이제 이렇게 수입해서 판매하는 개념이 있었고 그 끝 종착점이 베네치아가 되겠고 자, 또 우리 문마야 왕조 공부하시면서 포르도바 배웠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슬람 사람이 나가는 대표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그다드와 포르도바와 더불어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와 장안이 그 당시 변성했었던 대표적인 도시로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다우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었던 그 대표적인 바다가 인도양입니다. 그래서 동아프리카의 잔지바르와 여기 모가디슈가 있는데 지금 소말리아에 나가는 이 지역을 더불어서 호르무즈와 무스카트라 부른 도시를 거쳐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페르시아만, 여기가 홍해거든요. 그리고 인도의 디우, 그 다음에 캘리컷. 캘리컷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서양 사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실론섬이고요. 벵갈만 지나서 여기가 이제 말라카 해협이 되겠는데, 말라카를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저우, 추안저우, 항저우, 난징,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란도와 울산항. 일본으로 가게 되면은 사카이, 지금의 오사카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요. 잠깐 특징 정리해드리면 특산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지역도 알 수 있는 거거든. 자, 비단 장사왕 서방. 자, 비단 견직물이면 중국입니다. 그리고 도자기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화약 수출하는 나라가 있었다면 중국이었고요. 자, 동남아시아 대표적으로 향신료로 유명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유명했던 향신료가 있다면 계피 아니면 정향 정도 유명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변상했다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 인도가 대표적인 이제 향신료의 대표 국가입니다. 가장 유명한 향신료가 있다면 후추, 아니면은 계피, 시나몬이라 부르는 계피, 아니면은 뭐 수많은 뭐 향료도 많이 있었고요. 뭐 사향 이것도 많이 있었고. 자, 보석 유명한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인도의 보석이 많았던 게 루비라고 하는 빨간색 보석이랑 사파이어라고 부르는 파란색 보석, 그리고 캣스아이 아니면 뭐 라피스 라즐리 이런 보석이 유명했던 지역이 인도가 되겠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면직물에 해당합니다. 면포. 그래서 면에 관련된 모습은 나중에 우리 인도 근대사 하면서 우리 간디와 함께 배우셔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프리카 좀 보시겠는데요. 이 동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대표적으로 노예 무역이 발달을 했었는데 여기에도 또 가세했던 것이 이슬람 상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하란큼 무역이 있었고요. 자, 각국사 하면서 한번 언급될까 말까 하는 도시 중 하나가 바로 팀북투라는 도시예요. 사하라 한가운데 있는 이 지역인데 이 팀북투에서 거래되는 이 금이 전 세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양의 금 거래와 보석 거래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과 상아와 보석까지 유명한 도시가 팀북투라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동서양의 교류를 장악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있다면 페르시아와 더불어 아바스 왕조가 있었지요. 그래서 파라스 전투에서 아바스 왕조가 이제 승리한 다음에 동서 교육을 장악하게 되는 육상교통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시게 되는 티브르 제국에서 사마르칸트를 배우시게 되겠는데요. 함께 미리 기억하시면 사마르칸트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슬람 사회에 관한 동성문화 교류까지 함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각국사 첫 번째 시간에 해당하는 아시리아부터 셀주코 트리거까지 거충학습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오스만 제국부터 이제 정건대사 각국사 마무리 짓고 인도 공부하시게 됩니다. 생소한 내용인 만큼 여러분들 복습을 잘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배우더라도 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등교 계약을 한 다음에 교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수업,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